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푸르타르크 여웅전입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 케사르 편을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푸르타르크는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이면서 전기 작가입니다. 푸르타르크 여웅전 외에도 도덕론이라는 저서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을 옮기신 홍사중 선생님은 아무나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인이란 자기 마음에 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진정한 위인이 나타나 주길 소망해 봅니다. 케사르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의 줄임말이고요. 우리에겐 줄리어스 시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케사르는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책 내용 중 케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말한 브루투스 너마저란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로마 시대 케사르를 만나러 가 보실까요? 세상은 기원전 100년, 정무관을 지낸 아버지 케사르와 어머니 아우렐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즈음 로마는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통령은 없었고 해마다 2명의 집정관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집정관을 뽑을 때는 선거를 하여 뽑았는데 이 선거라는 것이 몹시 엉터리였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팔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집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 시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또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과 시민들이 만든 대회라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즉, 로마의 정치는 귀족당과 평민당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 로마를 통일하여 훌륭한 나라로 이룩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케사르이다. 케사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귀족 집안에 태어나 말을 잘 탔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케사르는 어릴 때부터 이 어지러운 로마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케사르의 삼촌 마리우스는 평민당 당수였다. 마리우스는 아프리카를 치고 또한 게르만 민족을 쳐부순 공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7번이나 집정관이 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케사르가 자라던 당시에는 귀족당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무렵 귀족당을 이끌던 사람은 술라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평민당 사람들을 몹시 압박했다. 그리고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거침없이 빼앗았다. 그때 케사르의 나이는 17세였다. 케사르는 술라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아직 젊은 나이로 평민당의 한 사람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술라는 처음에는 그가 낙선되도록 몰래 깨하기만 했지만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이 그까짓 어린아이 하나를 죽여서 무얼 하느냐고 묻자 술라는 비록 풋나기 소년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리우스의 혼이 깃들어 있어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어리석은 지고 하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케사르는 로마를 떠나 몸을 숨겼다. 그런데 병이 들어 어느 날 밤 다른 집으로 옮기는 도중 그만 술라의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헤사르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곧 풀려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바다를 건너 흑해 남해안 서쪽이 비타니아 지방으로 가서 그곳 왕에게 잠시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얼마 뒤 그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도중 해적들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해적들은 케사르에게 몸값으로 20탈렌트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케사르는 그들을 비웃으며 내가 겨우 20탈렌트밖에 안 돼 보이느냐? 50탈렌트를 주마.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케사르는 각 지방으로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 그들이 돈을 구해올 동안 친구 하나와 시종 둘만을 거느리고 태연하게 해적들에게 잡혀 있었다. 케사르는 해적들을 몹시 업신여겨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떠들지도 못하게 했다. 그는 해적들에게 잡혀 있는 38일 동안 포로로서라기보다는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그들과 함께 놀이도 즐기고 운동도 하였다. 그리고 시를 짓거나 연설문을 써서 그들에게 읽어주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맞대놓고 무식하다고 꾸짖으며 교수형에 처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해적들을 이런 케사르의 조심성 없는 대답한 말에 대해 하나의 단순한 어린아이다운 농담으로 여겼다. 이윽고 그의 몸값이 오자 그는 석방되었다. 케사르는 곧장 가까운 밀레투스 항구로 가서 배들을 사 모은 다음 아직도 그 섬에 머물러 있는 해적들을 처부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 다음 그들을 모두 붙잡아 그곳 관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곳 관리가 해적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탐이나 그들을 처벌하지 않자 해적들을 모두 감옥에서 끌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케사르가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정말로 실행된 것이었다. 그동안 귀족 땅의 술라가 물러났으니 이젠 로마로 돌아오시오 라는 소식이 알려져 왔다. 그리고 케사르는 앞으로 큰 활약을 하려면 거기에 알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돌아가지 않았다. 케사르는 그즈음 웅변술의 중심지였던 로도스 섬으로 건너가 아폴로니우스 밑에서 웅병술을 공부했다. 23세 때 케사르는 로마로 돌아왔다. 술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정치는 아직도 귀족 당이 손아귀에 있었다. 그리하여 케사르는 정치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로마의 유력한 부자와 귀족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야심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다. 케사르는 로마의 첫째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남몰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기원전 68년에 마리우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케사르는 자기가 나설 기회가 이제야 왔다고 생각했다. 그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케사르는 그 장례식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마리우스를 칭찬하고 또 평민당의 정치를 찬양하는 대웅변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흥분하며 박수를 보냈다. 귀족당의 권력을 쥐고 있던 무렵에 평민당을 찬양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저 헤사르의 모습을 보라. 마치 마리우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 않은가. 여기저기서 이런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 무렵 마침 대제관으로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 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으므로 원로원 의원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입후보했다. 한편 햇사라도 양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러자 상대편 사람이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케사르는 돈, 돈이라고 돈은 필요 없소 하고 말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놀려주었다.
휴날이 다가왔다. 회사르는 집을 나서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따름입니다. 편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다가 마침내 헤사르의 승리로 끝났다. 헤사르가 당선되자 귀족단과 원로원 의원들은 두려워했다. 헤사르가 혹시 시민들을 선동하여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모두 기뻐하며 이렇게 말들을 주고받았다. 이제 멀지 않아 다시 평민당의 천하가 오고 말 거야. 대제관으로서의 임무가 끝나자 헤사르는 스페인 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대제관으로 있는 동안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빚이 많았다. 헤사르가 스페인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빚쟁이들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는 이 빚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로마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며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한 크라스스에게 달려갔다. 크라스스가 선뜻 그의 보증을 서주었으므로 케사르는 간신히 떠날 수가 있었다. 그즈음 크라스스는 많은 재산을 이용하여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지중해에서 해적을 무찌르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온 폼페이우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래서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대항시키기 위해 케사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넣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꺼이 보증을 서 주었던 것이다. 케사르는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 알프스 산을 넘었다. 산기슭이 조그마한 말을 지날 때 케사르는 부하들이 주고받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이런 마을에서도 서로 딛고 올라서려고 남을 시게 하며 다투고들 하겠지. 그러자 케사르는 얼굴빛이 엄숙해지며 나는 로마에서 둘째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마을의 첫째 가는 인물이 되겠다. 라고 말했다. 첫째 가는 인물. 이것이야말로 바로 케사르가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스페인에 있을 때였다. 그는 일하는 틈틈이 알렉산더 전기를 읽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의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회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알렉산더는 나만한 나이에 그토록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그런뒤로 케사르는 스페인에서 참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 새로이 군대를 편성하여 전부터 있던 군대와 합쳐 이를 이끌고 스페인 서북쪽으로 나아가 그쪽에 두 야만족을 정벌하고 또 지금까지 로마에 복종하지 않았던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나라 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훌륭한 업적을 거두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사이의 곤란한 문제들을 힘써 처리해 주어 그곳 백성들로부터 지사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지사는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리하여 케사르가 임기를 마치고 스페인을 떠날 즈음에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싸움에서 이겨 부하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얻게 해 주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대장군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헤사르는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되돌아왔다. 이제 그의 야심은 집정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로마의 법률은 누구든 개선식의 영광을 갖고 싶은 사람은 로마 시외에서 머무르면서 그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집정관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 시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로마 성문 앞에 이른 케사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 사람을 보내어 로마 시외에 머물러 있으면서 집정관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케사르는 드디어 결심했다. 개선식을 포기하고 그대로 로마로 들어갔다. 로마로 들어온 케사르는 우선 서로 다투는 크라스스와 폼페이우스를 손안에 넣기로 했다. 폼페이우스는 싸움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도 원로원에서 거기에 알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아 몹시 불만에 차 있었다. 그래서 케사르는 자기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시집 보냈다. 그런 다음 케사르는 크라수스를 설득하여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게 했다. 이리하여 세 사람이 손을 잡고서 귀족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정관에 당선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처음으로 삼두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겉으로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으나 각기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 폼페이우스는 자기의 큰 공을 핑계로 로마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고 크라수스는 막대한 재산으로 로마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케사르에게는 큰 공도 없고 돈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오직 지혜뿐이었다. 이때 케사르의 나이는 43세, 폼페이우스는 47세, 그리고 크라수스는 55세였다. 케사르는 폼페이우스나 크라수스보다 자신이 뒤떨어져 있음을 느끼고 큰 공을 세우기 위하여 갈리아 원정길에 올랐다. 케사르는 본디 군인 출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케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떠나 10년 동안 싸우는 사이에 자그마치 800개의 도시를 빼앗고 300여 나라를 복종시켰으며 모두 합하여 300만 명의 적과 맞서 싸워 그 가운데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더욱이 케사르는 부하들로부터 깊은 충성을 받고 있었다. 다른 장군 밑에서는 보잘것없는 한낱 병사에 지나지 않는 사람도 일단 케사르 아래에 있게 되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 한 예로서 아킬레우스를 들 수가 있다. 아킬레우스는 아시리아 해전에서 적이 배로 올마타 싸우다가 적 병사의 칼에 맞아 오른손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왼손에 쥔 방패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휘둘러 적을 무찔러 마침내 그 군함을 빼앗고 말았다. 또 카시우스 스칼바라는 사람은 싸움터에서 한쪽 눈에 화살을 맞고 어깨와 허벅다리에도 창이와 박혔으며 방패는 화살이 130개나 꼽혔다. 그러자 그는 항복하려는 듯이 적을 불렀다. 적 병사 두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오자 그는 손살같이 달려들어 한 병사의 어깨를 내리치고 다른 한 병사의 얼굴을 찔러 이들을 쫓아버렸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달려온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구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브리타니아에서는 100사람의 대장들로 이루어진 앞장선 부대가 늪에 빠져 허덕일 때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한 병사가 페사르가 보는 앞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눈부시게 활약해서 적을 물리치고 대장들을 구해내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방패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갖은 고생 끝에 늪에서 기어나온 그 병사는 다른 병사들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맞아주는 것에도 아랑곳 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앞에 엎드려 방패를 잃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이렇게 병사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것은 물론 헤사르 자신이었다. 헤사르는 부하들에게 돈과 명예를 아낌없이 나누어줬다.
싸움에 이겨서 얻은 재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 그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앞으로 병사들에게 상으로 주려는 것이며 부하가 부자가 되는 것은 곧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혀도 결코 피하는 일 없이 병사들의 앞장을 서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해사르는 본디 살결이 희고 몸이 허약하였다. 그러나 편안히 쉬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자기의 허약한 몸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하여 계속되는 행군과 보잘것없는 식사를 참고 견디어냈다. 그는 쉬는 시간조차도 이용하여 몸 단련에 힘썼다. 해사르는 어릴 때부터 말타기를 아주 잘하여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뒷짐을 지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먹는 음식에도 까다롭지 않았다. 언젠가 밀라노에서 어떤 사람이 저택으로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저택의 요리사가 잘못하여 음식에 먹는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 그만 몸에 바르는 기름을 넣고 말았다.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것을 다 먹었다. 그리고 부하들이 투덜거리자 이렇게 나무랬다.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그것을 흉보는 사람이 더 교양 없는 사람이니라. 또 언젠가는 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겨우 한 사람이 누워 잘 만한 방 하나밖에 없었다. 사르는 병들어 있는 부하 병사를 그 방에 재우고 자기는 다른 부하들과 함께 처마 밑에서 밤을 새웠다고 한다. 케사르가 갈리아에서 가진 첫 싸움은 헬베리아족과 타고리니족과 싸운 것이었다. 이 두 민족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던 12개의 도시와 400개의 마을을 모두 불사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용맹스러운 민족이었다. 헤사라는 그들과 맞서 정신없이 싸웠다. 그는 말 등에 오를 틈도 없이 걸으면서 싸우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부하들이 말을 끌고 왔다. 기다려라, 지금은 싸울 때다. 그 말은 나중에 싸움에 이겨 적을 추격할 때 타도록 하마.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앞장서서 돌격했다. 이를 본 부하 병사들은 용기 백배하여 첫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갈리아 사람들을 정복한 케사르는 싸움이 끝나자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포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불탄 마을은 다시 세워주었다. 다음으로 케사르는 게르만 민족을 쳐부수러 나갔다. 이것을 알아차린 적은 여자와 아이들을 산속으로 피난시키고 1만의 대군을 이끌고 맞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로마군은 크게 당하고 말았다. 로마군의 기병대가 무너지고 이어서 보병대도 전멸의 위기에 놓였다. 이때 케사르가 방패를 높이 치켜들고 물러서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며 앞장서 나갔다. 이것을 본 부하들이 뒤를 따라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게르만 민족은 6만 대군 가운데 겨우 500명만이 살아남았고 400명의 장군 가운데 살아서 도망친 이는 겨우 3명뿐이었다. 이리하여 케사르는 갈리아 지방의 모든 문제를 처리한 다음 로마의 나라한 정치에 관한 자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시 포호강으로 돌아와 겨울을 지냈다. 로마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마음이 들떴다. 원로원은 15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 케사르의 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케사르가 갈리아에서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이것을 안 케사르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케사르는 다음의 집정관으로 폼페이오스와 크라수스를 내세웠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5년 동안 갈리아 지사가 되기로 했다. 이리하여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게 되었다. 케사르는 다시 갈리아로 진격했다.
갈리아 지방에 이르러 보니 또 큰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헤르만 민족이 갈리아 지방을 빼앗으려고 라인강을 건너와 있었던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하여 케사르는 그의 전쟁 기록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와 휴전하는 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군대를 움직여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리하여 적은 800명의 기병으로 우리 기병대 5,000명을 무찔렀다. 이에 재미를 본 적은 또 같은 작전으로 다시 대표를 보내 우리려 속이려 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대표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게르만 민족을 공격했다. 그리하여 라인강을 건너온 적은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전사하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친 병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펜사르는 라인강의 달릴로와 군대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갔다. 적은 감히 맞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르만족을 정복한 케사르는 다시 바다를 건너 브리타니아를 정복했다. 이 무렵 폼페이우스에게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알려져 왔다. 로마에서는 이제 케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케사르는 오래전부터 폼페이우스를 꺾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도 똑같이 케사르를 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온 것은 다만 크라수스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크라수스가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전사하고 없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군가 로마의 첫째가는 인물이 되려면 다른 한 사람을 쓰러뜨려야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먼저 손을 써야만 했다. pom페이우스 쪽에서는 케사르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케사르는 pom페이우스를 쓰러뜨릴 계획을 늘 마음에 품고 몰래 준비를 해왔다. 즉 그는 갈리아 전쟁을 마치 훈련 도장으로 여기어 군사를 단련하고 수많은 공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높였다. 그 당시 로마는 몹시 부패해 있었다.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누구나 공공연하게 돈을 부려 표를 사들여 당선되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런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독재관이 되어야 한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 속마음을 눈치챈 원로원 의원들은 그를 한 사람의 집정관으로 당선시켰다. 그것은 집정관을 시킴으로써 독재관이 되려는 욕망을 떼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이 말을 들은 케사르는 사람을 보내어 원로원에 요구했다.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 되는 것을 반대하진 않겠소. 그러나 나도 집정관을 시켜주시오. 그러나 이 요구는 거절되었다. 그래서 케사르는 다시 로마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나 군대를 떠나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될 수 있어. 그 대신 폼페이우스도 그렇게 하여 그와 나의 공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부드러운 말로 청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 청을 물리치고 더욱 강한 태도로 나왔다. 케사르는 정해진 날까지 군대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적으로 보겠노라. 케사르는 이제 마지막 길만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때 케사르에게는 기병대 3만 명과 보병대 5천 명밖에 없었다. 그 나머지 군대는 알프스 전쪽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 부대는 일이 터지면 언제라도 곧 그의 뒤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케사르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당장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계획을 실행하여 아무 준비 없이 있는 적의 간을 서늘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리 알아차려 경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어도 무찌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날 케사르는 손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손님들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달렸다. 그리하여 갈리아와 이탈리아 사이를 흐르고 있는 루비콘 강에 이르렀다. 그때 케사르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렸다. 이 강을 건너면 그는 나라의 명령을 어긴 나라의 적이 되는 것이요. 건너지 않으면 폼페이우스에게 굴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 강을 건너므로써 수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헤사르는 잠시 강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결심한 듯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고 외치며 강을 건너갔다. 강을 건너자 케사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케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시는 발칵 뒤집혔다. 시민들은 큰 전쟁이 벌어지리라 예상하고 후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두들 피난 가려고 준비를 하며 떠들썩했다. 집정관들도 원로원 의원들도 그들을 달랠 수가 없었다. 폼페이우스는 크게 당황했다. 케사르가 그토록 양보하여 화해하자고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비난을 받으며 몹시 괴로워했다. 그즈음 폼페이우스는 케사르보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크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시민들이 일으킨 혼란에 말려들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떠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원로원 의원들도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로마시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케사르는 싸움 한 번 벌이지 않고 손쉽게 로마로 들어왔다. 그리고 로마의 주인이 되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 땅에서 싸움하기를 피하여 발칸 반도로 건너갔다. 그래서 케사르는 두서너 날도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반도를 모두 손아귀에 쥐었다. 그런 다음 스페인을 공격하여 폼페이우스를 따로 떨어뜨려 놓았다. 케사르는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마음을 놓고 로마로 되돌아왔다. 원로원은 케사르를 독재관으로 임명해 주었다. 그는 이제 나라의 군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폼페이우스를 처부술 기회가 온 것이었다. 케사르는 발칸 반도로 진격했다. 이때는 마침 한겨울이 정월 총무렵이었다. 케사르는 추운 날씨에도 강행군을 계속했다. 그와 장병들 사이에 불평의 소리가 일었다. 케사르는 언제가 되어야 우리들을 편히 쉬게 해줄 것인가? 쉴 새 없이 계속 끌고 다니며 우리를 마치 쇳덩이처럼 다루고 있다니. 새로 만든 칼이나 창도 많이 쓰면 닳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견디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바다에 이르렀을 때 헤사르가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서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을 알자 곧 마음을 돌이켰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호되게 나무라며 헤사르에게로 자기들을 실어다 줄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케사르는 많은 고생을 겪고 있었다. 배가 모자라 군대가 빨리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케사르는 다시 이탈리아로 되돌아가 배를 모으기로 했다. 케사르는 수많은 적이 배들이 있는 항구에서 노예로 변장을 하고 이탈리아로 가는 조그만 배를 탔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 조그만 배는 물결에 휩쓸려 마구 기웃덩거렸다. 틀렸어. 돌아가자.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배가 뒤집혀 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선장은 뱃머리를 돌리려고 했다. 테사르는 선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말에 놀라는 선장의 손을 꽉 움켜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내시오. 당신은 케사르와 케사르의 운명을 이 배에 싣고 있는 것이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선장은 다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나 사나운 폭풍은 끝내 갈 길을 방해했다. 배 안으로 폭포같이 물이 쏟아져 들어와 모두들의 목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졌다. 이것을 본 케사르는 몹시 안타까웠으나 하는 수 없이 선장의 말대로 배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드디어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때 폼페우스의 군대는 수도 많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케사르의 군대는 그 수도 적었고 또 먹을 것이 적었다. 나무 뿌리를 캐어 먹으면서도 참을성이 많은 케사르 군대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이윽고 싸움이 벌어졌다. 펌페우스의 군대가 공격을 해온 것이었다. 케사르군은 여지없이 지고 말았다. 그러나 케사르는 그 기회를 이용했다. 케사르는 뒤로 자꾸만 후퇴했다. 폼페우스의 군대는 바짝 뒤쫓아왔다. 케사르는 폼페우스의 군대를 넓은 벌판으로 끌어내려고 꾀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양군은 그리스 중부의 들판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폼페우스의 군대는 기병대 7,000명에 보병대 4만 5천 명, 햇살의 군대는 기병대 900명에 보병대 2만 5천 명이었다. 햇살의 군대는 폼페우스의 군대에 비하면 반도 못 되었다. 케사르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다. 우리에게는 여러 곳에서 원군이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원군이 오기를 기다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 힘만으로 적을 쳐부을 것인가? 그러자 병사들은 지금 곧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다음 날 아침 전투가 시작되었다. 케사르의 보병대는 곧 적의 제1진을 무너뜨렸다. 그러자 왼편에서 폼페우스가 자랑하는 기병대가 바람처럼 나타났다. 케사르는 폼페우스의 기병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길 자신이 있었다. 폼페우스의 기병대는 도회제 출신의 젊고 사치스러운 병사들이었다. 기병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는 절대로 창을 던지지 마라. 바로 앞에 오거든 그때 얼굴을 향해 던지도록 하고 케사르는 부하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보병들이 적의 얼굴만 겨누어 창을 던졌기 때문에 멋쟁이 기병들은 얼굴에 상처나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고 폼페우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케사르의 보병대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갔다. 폼페우스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이 아니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몰래 달아나 버렸다. 세사르는 포로가 된 병사들을 모두 용서하여 자기 군대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장군들도 벌하지 않고 로마로 돌려보내 주었다. 케사르는 로마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번 승리에서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나와 맞서 싸우던 동포들을 용서해주고 구해준 일이라네. 한편 도망친 폼페우스는 이집트로 건너갔다. 예전에 이집트 왕을 도와준 일이 있으므로 이집트 왕이 따뜻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닿아보니 그때의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두 나라가 두 파로 갈려져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나는 크레오파트라 편이고 또 하나는 그녀의 남동생 프톨레메우스 13세 편이었다. 펌페우스는 프톨레메우스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의 힘을 빌어 케사르와 다시 싸우려고 생각했다. 이집트에서는 난처했다. 폼페우스를 도우면 케사르와 적이 된다. 그리고 폼페우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다. 폼페우스는 죽은 개와 마찬가지요.
죽은 개는 물지 않소. 이집트 사람들은 폼페이우스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를 잡아 목을 잘랐다.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폼페이우스를 뒤쫓아온 케사르에게 바쳤다. 케사르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기념하는 큰 비석을 세워주었다. 어느 날 케사르가 묵고 있는 이집트 왕궁에 커다란 짐을 짊어진 사람이 들어왔다. 그 짐은 케사르 앞에서 풀어졌다. 그러자 화려한 장식을 한 침대가 나타나고 그 위에 한 아름다운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크레오파트라였다. 케사르는 크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크레오파트라의 청을 받아들여 이집트 왕이 그녀의 동생과 화해를 시켜주었다. 크레오파트라는 케사르의 힘을 빌어 차츰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킬라스 장군을 내세워 케사르를 죽이려고 했다. 케사르에겐 그때 단지 수백 명의 군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집트는 대군이었다. 하마터면 케사르는 목숨을 빼앗길 뻔했다. 그것은 케사르가 조그만 배를 타고 자기의 군함에 올마타려고 할 때였다. 유두가를 막 떠난 케사르의 배를 이집트 군이 서방에서 쫓아왔다. 케사르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다. 케사르는 그 뒤 아킬라스 군을 쳐부셨다. 이 싸움에서 아킬라스 장군과 이집트 왕이 전사했다. 케사르는 크레오파트라를 이집트 여왕으로 만들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크레오파트라는 케사르의 아들을 낳았다. 케사르는 이집트를 떠나 시치리아를 거쳐 아시아로 갔다. 그리하여 그곳도 곧 정복했다. 이때 케사르는 로마에 있는 친구에게 이 전쟁에 대하여 알릴 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단 세 마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편지에 썼다. 이 말은 길이길이 후세에 남겨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케사르는 빛나는 공을 세우고 로마로 돌아왔다. 로마 시민들은 케사르를 굉장히 환영했다. 케사르는 두 번째 독재관이 되었다. 그러나 케사르는 로마에서 편안히 지낼 수가 없었다. 폼페이우스의 옛 부하들이 케사르를 넘어뜨리려고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프리카로 도망하여 누미디아 왕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케사르는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심했다. 케사르는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스페인에 남아있던 폼페이우스의 두 아들도 쳐부쉈다. 이 싸움은 몹시 어렵게 이겼다. 있는 힘을 다하여 간신히 이긴 케사르는 지금까지 나는 승리를 위해 싸웠으나 이번 싸움에서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싸웠다 라고 말했다. 이 싸움이 케사르가 싸운 마지막 싸움이었다. 케사르는 로마로 돌아왔다. 이제는 싸움이 벌어질 일이 없으니 이제까지보다도 더 열렬하게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맞아주리라고 케사르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오히려 케사르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싸움은 외국 군대를 무찌르거나 야만족을 토벌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갇힌 동포이며 억울하게 이집트에서 죽은 로마의 위대한 사람의 아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훌륭한 로마 사람들을 죽인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고 그토록 그칠 사이 없었던 내란을 평정하고 평화를 이룩한 공로로 케사르에게 죽을 때까지 독재관이 되도록 했다. 케사르의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화폐에도 케사르의 얼굴이 새겨졌다. 이리하여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큰 나라가 되었다. 케사르는 로마를 뒤흔드는 큰 세력을 가지고 정치가로서 훌륭한 솜씨를 나타냈다. 우선 첫째로 해외에 많은 도시를 건설하여 많은 로마 사람들을 내보내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놀고 먹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케사르는 또한 노예를 줄여 시민들의 직접 일하도록 했다. 둘째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여러 도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제는 조그만 도시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되었으니만큼 거기에 알맞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셋째로 로마를 세계의 수도다운 큰 도시로 만들었다. 그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길을 넓히고 큰 광장을 만들고 집을 지었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펴기 위하여 법을 고치기도 했다. 넷째로 달력을 고쳤다. 그즈음 로마 사람들은 1년을 정하는데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축제일이나 생물을 바치는 제사날 같은 신성한 날이 조금씩 달라져 마침내는 겨울로 예정된 날이 여름에 닥쳐오기도 하고 여름으로 예정한 날이 겨울에 닥쳐오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케사르는 그 당시에 우수한 철학자와 수학자들을 불러 모아 새롭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내게 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로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이다. 이제 케사르의 권력은 작은 나라의 왕의 권력보다도 더 강해졌다. 케사르는 적에 대해서 너그러웠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어느 날 케사르는 폼페우스의 동상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다시 잘 세우도록 명령했다. 이것을 본 시민들은 케사르를 존경했다. 그러나 케사르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늘 하나 더 높은 곳을 바라고 있었다. 독재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는 공화국이었다. 공화국에는 황제가 있을 수 없다. 황제가 되려면 나라 정치 제도를 전제 국가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소중하게 여기는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케사르는 마음이 괴로웠다. 어느 축제일 케사르는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케사르는 이날 화려한 옷을 입고 공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의 집정관은 안토니우스였는데 그는 이 의식에 월계수로 만든 왕관을 들고 나타나 그것을 케사르에게 바쳤다. 그러자 박수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계획해둔 몇몇 사람이 친 박수일 따름이었다. 그것을 알고 케사르가 왕관을 사용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케사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우스 신만이 로마의 왕이다 라고 말하며 왕관을 신전으로 가지고 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케사르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그 뒤 여러 곳에 세워둔 케사르의 동상 위에 누군가가 왕관을 씌워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알고 두 사람의 호민관, 플라비우스와 마룰루스가 곧 그곳으로 달려가 왕관을 벗겨버렸다. 그리고 맨 처음 케사르를 가리켜 왕이라고 부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시민들의 환호성을 올리며 그들을 브루투스라고 부르며 찬양했다. 그것은 옛날에 브루투스가 로마의 왕정을 띄웠고 처음으로 공화국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원전 509년에 로마의 첫 번째 집정관이 되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마음은 차츰 브루투스의 후손인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 쏠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케사르로부터 많은 명예와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케사르가 왕이나 다름없는 독재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감히 말 한마디 못했다. 더욱이 그는 케사르가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중 로마에 카시우스라는 재판장이 있었다. 카시우스는 폼페우스의 부하였으나 케사르의 포로가 되어 케사르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카시우스가 케사르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카시우스는
시민들의 인기가 없었다. 그러므로 카시우스는 그 당시 시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모으고 있던 브루투스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다. 브루투스는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캐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브루투스가 사물을 보는 책상 위나 의자에 "브루투스, 그대는 잠들어 계시오. 그대는 브루투스가 아니오." 라고 편지를 써두고 자기 마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을 알고 마침내는 로마의 공화 제도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리고 브루투스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케사르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케사르는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브루투스는 그가 지닌 덕으로 정치를 펴나갈 사람이지 권력을 잡기 위해 은혜를 잊고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그 음모의 주모자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는 맛있는 것을 잔뜩 먹고 몸이 뚱뚱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오히려 얼굴이 창백하고 여인 사람이 더 무섭지. 하고 말했다. 여인 사람이란 카시우스를 빗대어 말한 것이었다. 케사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하들이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라고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겁을 먹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빙그레 웃음 지을 따름이었다. 이러는 동안 캐살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원로원에서 캐사르를 이탈리아 이외의 다른 나라 임금으로 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죽을 때까지 집정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했다. 캐사르는 이제 이탈리아 왕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원로원에서 정식으로 결정되는 날이 다가왔다. 3월 15일, 바로 그의 운명의 날이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캐사리의 아내 칼프루니아가 나쁜 꿈을 꾸었다. 그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꿈이었다. 날이 밝자 칼푸니아는 남편에게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고 원로원 회의를 뒷날로 미루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말을 듣자 캐사르도 마음이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칼푸니아는 일찍이 다른 여자들처럼 미신을 믿는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이날따라 몹시 근심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 밖에도 많은 나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신전에 바치려고 희생물을 잡아보면 그 동물이 가슴 안에 심장이 없었고 밤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으며 한밤중에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오고 사람을 싫어하는 새가 공회장에 내려앉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어떤 점장이는 케사르에게 3월 15일에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주의해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케사르가 망설이고 있는데 아루비나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아루비나스는 케사르의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카시우스의 음모에 가담하여 오늘 케사르를 원로원에 꼭 나오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원로원에서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꿈자리가 나쁘다고 부인께서 좋은 꿈을 꾸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하는 아르비나스의 말을 듣고 케사르는 드디어 결심했다. 케사르는 원로원으로 향했다. 로마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케사르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케사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가 달려나왔다. 그리고 케사르의 손에 한 장의 종이를 쥐어줬다. 케사르 장군, 이것을 지금 읽어주십시오. 장군에 관한 중대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행해질 암살에 대한 일이 자세하게 씌어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케사르가 그것을 읽으려 할 때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 끝내 그것을 읽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케사르는 원로원에 닿았다.
이 원로원은 폼페이우스가 세운 건물이었다. 그러므로 그 앞에 폼페이우스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때 그곳에 서 있던 카시우스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폼페이우스여, 우리들의 계획을 지켜주시오. 드디어 케사르가 돌층계 위에 나타났다. 뒤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케사르를 호위하며 따르고 있었다. 아르비나스가 돌층계 밑에서 안토니우스를 붙들고 무오라고 말을 걸며 길을 가로막았다. 케사르는 혼자서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안으로 발을 디디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여지고 있었다. 케사르가 자리에 앉았다.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절을 했다. 그때 틸리우스라는 사람이 케사르 앞으로 다가와 나라 밖으로 추방된 자기 형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케사르는 거절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부탁하며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동안 카시우스와 그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틸리우스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케사르를 빙 둘러싸고 말았다. 마침내 케사르는 틸리우스의 끈질긴 태도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 틸리우스가 날쌔게 케사르의 어깨에 걸쳐진 옷을 잡아 벗겼다. 이것이 암살의 신호였다. 케사르 뒤에 서 있던 카스카가 제일 먼저 칼을 뽑아 케사르의 목덜미를 찔렀다. 그러나 침착하게 하지 못해 단번에 케사르의 목숨을 끊지 못했다. 케사르는 획 돌아서면서 단검을 꺼내 잡았다. 비겁한 카스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것을 보고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너무나 놀란 넋이 빠져서 케사르를 돕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러자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칼을 뽑아들고 케사르를 둘러쌌다. 케사르가 어느 쪽을 돌아서도 모두 칼끝이 자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방에서 칼을 내둘렀다. 케사르는 그것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쳤다. 케사르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브루투스의 얼굴이 보였다. 아, 브루투스, 자네마저. 케사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런 다음에 체념한 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 케사르는 웃옷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는 비틀거렸다. 그리고는 폼페이우스의 동상 아래 쓰러지고 말았다. 케사르의 피가 폼페이우스의 동상 발밑에 그득히 고였다. 케사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케사르는 기원전 44년에 56세로 세상을 떠났다. 폼페이우스가 죽은 지 4년이 조금 넘어서였다. 케사르는 죽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갈팡질팡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케사르 말고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라고 브루투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카시우스는 케사르와 함께 안토니우스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케사르와 마찬가지로 독재자를 꿈꾸는 사나이며 군대 안에서도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이에 반대했다. 케사르가 없어지면 안토니우스는 힘이 약해질 것이며 따라서 마음을 달리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스도 그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 섞여 도망쳐버렸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들은 피투성이 칼을 든 채 시민회장으로 향했다. 원로원에서 케사르가 살해했다는 소문을 듣고 시민들이 흥분하여 모여들었다. 브루투스는 연단 위에 올라섰다. 여러분, 나는 케사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케사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케사르보다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케사르가 살아서 로마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죽어서 로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케사르는 나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케사르는 행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뻐했습니다. 케사르는 용감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숭배했습니다. 근데
케사르는 제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로마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터질 듯한 박수가 일어났다. 브루투스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케사르를 죽인 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케사르의 죽음은 원로원의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케사르의 공은 공으로서 인정하고 공경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로마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은인이며 친구인 케사르를 죽였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만일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나는 케사르를 죽인 이 단검으로 기꺼이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로마를 위하여,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케사르의 죽음을 알고 몹시 흥분해했던 시민들의 마음이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 조금씩 가라앉아갔다. 브루투스, 당신은 암살자가 아니오 자유를 지킨 사람입니다.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나오게 되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다음 날 원로원에서 브루투스를 반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생명의 안전을 보증한다 결의했다. 이 말을 맨 처음 꺼낸 것은 집정관 안토니우스였다. 안토니우스는 케사르의 한 팔로서 군대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암살자들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안토니우스를 겁내고 있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부드러운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을 놓았다. 안토니우스의 평판은 순식간에 좋아졌다. 자칫하면 내란까지 번질 사태가 좋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고 안토니우스는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결심했다. 그것은 케사르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일이었다. 안토니우스가 케사르의 장례식을 올리자고 말하자 원로원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카시우스들은 맹렬하게 반대했다. 케사르의 장례식을 거행하면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케사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동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브루투스가 그들을 설득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찬성을 얻어냈다. 드디어 케사르의 장례식 날이 다가왔다. 케사르의 시체는 훌륭한 천으로 덮인 대 위에 놓여져 원로원 의원들이 어깨에 메고 광장에 도착했다. 그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집정관 안토니우스가 케사르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먼저 케사르의 많은 공로를 칭찬한 다음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케사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케사르를 칭찬하기 위하여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나 한 번 죽으면 나쁜 점만이 오래도록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로는 유해와 함께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케사르도 그렇습니다. 브루투스는 케사르가 제왕이 될 야심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서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안토니우스는 군중이 자기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힘을 내어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케사르는 나의 마음의 친구였습니다. 나에게는 신의가 두터운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덕에 있는 사람입니다. 케사르는 많은 나라를 평정하여 포로와 막대한 돈을 로마로 가지고 와 로마를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며 자기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야심이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브루투스는 케사르에게 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축제에 나는 3번이나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케사르는 3번 다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야심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브루투스는 케사르에게 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브루투스에게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케사르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사르의 죽음을 슬퍼해서 안 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슬퍼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브루투스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연설은 점점 더 열을 띄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케사르는 그의 말 한마디로 이 세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없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덕이 높은 사람들을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 케사르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케사르의 거실에서 찾아내었는데 차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언장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감격하여 케살의 유해를 끌어안고 그 닫힌 입술에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들이 부르짖었다. 유언장을 읽어라. 유언장을 읽어라. 안토니우스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이 유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미쳐 날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캐설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점점 드높아져 갔다. 유언장을 읽어라. 유언장을 읽어라. 안토니우스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꼭 읽으라고 하신다면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캐서의 유해주의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쓴 사람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우스는 연단에서 내려가 캐사르의 유해 옆에 섰다. 여러분들은 캐사르의 유해를 싸고 있는 이 외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캐사르가 갈리아 사람들을 정복한 그날 입었던 옷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카시우스가 단검으로 찌른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스카가 찌른 곳이고 여기는 마치 자식처럼 사랑해준 브루투스의 단검이 찌른 곳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케사르는 브루투스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케사르를 배반하고 그를 찔렀습니다.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케사르는 브루투스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자 옷깃에 얼굴을 파묻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케사르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케사르와 함께 나도, 여러분도, 아니 온 로마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오, 여러분은 울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케사르의 외투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케사르를 찌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칼에 찔린 케사르가 누워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외투를 걷어 올려 케사르의 시체를 군중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었다. 사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일었다. 암살자를 죽여라. 모두 잡아 죽여라.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케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고 여기 써놓았습니다. 첫째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75 드라크마씩 주라고 씌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별장과 정원, 그리고 과수원을 모두 로마 시민들의 공원으로 쓰라고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케사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케사르는 지금 죽고 없습니다. 로마는 다시 이런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수는 완전히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암살자를 죽여라, 암살자를 죽여라 라고 저마다 부르짖으며 민중들은 마구 흥분하여 날뛰었다. 민중들은 가까운 집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끌어내어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캐설의 시체를 놓아 화장했다. 화장이 끝나자 그들은 불붙은 장작을 들고 암살자의 집을 불태우려고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들은 로마에서 몸을 감추었다. 그 뒤로 로마는 안토니우스가 지배하게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민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 세월이 지나 차츰 로마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자 안토니우스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케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바람처럼 로마에 나타나 안토니우스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지배하여 제왕의 자리에 온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됨으로써 로마의 민주 정치는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케살의 그 웅대한 일생은 완전히 막을 내었다. 그가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룩하려 했던 제국과 권력을 그는 마침내 달성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는 허울 좋은 이름과 원한의 시인 영광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지켜주었던 신은 그의 죽음을 보고 노여워하며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그 징조로 페사르가 죽은 뒤 신기하게도 7일 동안이나 큰 별이 나타나 환히 비치다가 사라졌다. 또 그 해에는 1년 내내 해가 빛을 잃어 희미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비치지도 않고 하늘이 늘 어둡고 흐렸으며 기온이 쌀쌀하여 열매들이 반쯤 익다가는 그대로 시들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 군대를 모아 안토니우스에게 대항하다 싸움에 진 카시우스는 해살을 치렀던 그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케사르의 죽음을 신들이 노여워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브루투스에게 나타난 유령의 모습이었다. 브루투스가 안토니우스의 군대에 맞아 싸우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그는 막사에 드러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막사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 아래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브루투스가 누구냐고 묻자 유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에게 원함을 품은 귀신이다. 그대는 나와 필리피에서 만나리라. 그 뒤 브루투스는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필리피 부근으로 진군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그는 전투에서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기 편이 적에게 마구 뒤쫓기는 것을 보고 어느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칼을 꺼내어 한 부하에게 자기 가슴에 대고 찌르게 하여 숨을 거두었다.